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화와 사회적 질서가 사실은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법과 공권력이 사라진 무법지대에서 이웃이 가장 위협적인 약탈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과연 인간의 본성적 선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근대 정치 철학의 거장 토마스 홉스의 차가운 지성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시면과 국가라는 거대한 생존 시스템의 탄생 비화를 20분간 심도 있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17세기 유럽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홉스의 위대한 유산인 리바이어던과 인간 경쟁 본성에 관한 대작 다큐멘터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근간을 뒤흔든 그의 철학적 대장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페이지가 열립니다. 17세기 영국은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과 종교적 갈등이 폭발하던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1942년부터 시작된 잉글랜드 내전은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처절한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법적 질서와 도덕적 권위는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홉스는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찰스 1세의 처형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왕권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냈으며 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력적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참혹한 수치였습니다. 런던의 좁은 골목마다 배어있는 불신과 적개심은 국가라는 강력한 방패를 갈구하는 인민들의 처절한 신음소리였습니다. 홉스는 이 비극적인 현장을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실험장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무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마저 너무나 짧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참상은 홉스 철학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그로 하여금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의 기록을 통해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통제기구가 왜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지 그 역사적 정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홉스는 이 시기의 고통을 잉크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서늘한 정치 이론을 종이 위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홉스는 인간을 영혼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레이와 데카르트가 주도하던 과학혁명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모든 세계 현상을 물질과 운동의 결합으로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조차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신체의 신경계 반응이며 욕망은 끌림의 운동으로 혐오는 밀어냄의 운동으로 정의되는 명확한 물리적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유물론적 접근은 인간 본성을 도덕적 가치 판단이 아닌 생물학적 필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갈구하며 이는 결국 타인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1950년대의 연구실에서 그가 작성한 수많은 메모에는 인간의 행동을 기하학적 명확함으로 환산하려는 그의 처절한 지적 고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라는 펌프와 신경이라는 전선으로 이루어진 인간 기계는 오직 자기 유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분석은 인간에 대한 모든 낭만적인 환상을 걷어내고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홉스가 왜 인간을 경쟁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했는지 그 논리적 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계는 멈추는 순간 소멸하듯 인간 또한 욕망을 멈추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의 단호하고도 차가운 결론이었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모든 숭고한 가치 뒤에 숨어있는 물질적인 동기를 추적하며 정치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해체된 인간은 오직 움직이는 물질로서의 생존 법칙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대 정치 철학이 신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간 그 자체의 생리에 집중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홉스의 기계론은 인간 사회의 갈등을 물리적 충돌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해결책 또한 물리적 힘의 구성에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명령은 바로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제1의 자연 법칙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연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곧 무한한 자유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개인이 똑같이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발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격렬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의 몫을 빼앗아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잠재적인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논리입니다. 17세기 당시 영국 사회의 한정된 토지와 자원은 이러한 경쟁적 본능을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였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품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인간이라는 기계의 필연적인 연산 결과였습니다. 홉스는 이를 기하학적 증명처럼 명확하게 서술하며 인간이 왜 본성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했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도덕률보다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먼저 쳐야 한다는 공포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흥정부터 영토를 둘러싼 사소한 다툼까지 모든 인간관계의 이면에는 이 차가운 자기 보존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인간이 왜 그토록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평화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처절한 계산 끝에 도출되는 가장 마지막 선택지임을 홉스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홉스의 펜 끝에서 정의된 인간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타오르는 끝없는 갈망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힘과 힘의 충돌로 규정하며 정치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자원 경쟁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필연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의 통찰은 현대 경제학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쟁의 굴레를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를 통제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사라진다면 인간 사회는 즉시 자연 상태라는 이름의 생지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홉스는 이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명명하며 법과 도덕이 숨 쉴 틈 없는 극도의 혼란을 묘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불결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마저 너무나 짧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어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문명도 예술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는 어둠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의 수많은 무정부 상태와 내전의 사례들은 홉스가 묘사한 이 자연 상태의 공포가 결코 문학적 수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영국에 붕괴된 마을들과 약탈이 자행되던 현장은 홉스가 경고한 투쟁의 실사판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왜 그토록 강력한 지도자와 질서를 갈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평화의 길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기에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신적인 파멸로 이어집니다. 홉스는 이 투쟁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눈동자들은 문명이라는 가느다란 끈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본질적인 공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통해 홉스가 왜 절대적인 통제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그 참혹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상태임을 그는 우리에게 차갑게 일러줍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해 적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홉스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옥 같은 자연 상태는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본능의 노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성을 통해 파멸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며 탈출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홉스는 이성이 제시하는 평화의 실천 지침들을 자연법이라 불렀으며 그 핵심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황금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뜨거운 정념은 이성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평화를 지속할 수 없음을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은 계약은 단순히 종이 위에 휘갈긴 글자에 불과하며 인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경쟁심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성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동시에 포기하고 하나의 강력한 공통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최선의 지혜이자 처절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역설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홉스는 자연법을 신의 명령이 아닌 이성의 계산 결과로 재정의함으로써 정치 철학을 신학의 영역에서 인간 학문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1251년 출간된 원고들에서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19가지의 세부 법칙들을 수학적 정밀함으로 나열하며 사회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믿지 않았기에 이 자연법들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괴물을 잠재우기 위한 거대한 사슬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성의 빛을 따라 공포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집단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한 인류 최초의 지적인 진보였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공존을 명령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홉스의 통찰은 냉혹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평화는 이성의 설계도 위에 힘의 기둥을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건축물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성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계약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마침내 서로에게 가장 장엄한 약속을 건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이 사람 혹은 이 집단에게 양도할 테니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처절한 계약입니다. 이 사회 계약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의 힘은 하나의 거대한 의지로 집결되며 비로소 국가라는 인공적인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서는 전면적인 권력의 이전이며 계약의 당사자들은 주권자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피로써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홉스의 주장은 당시의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가의 정당성이 신이 아닌 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에서 나온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절대적인 통제와 안정에 있을지라도 권력의 뿌리가 아래로부터 올라온다는 그의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의 역설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주권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안전과 질서라는 값진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수많은 인장들은 만인의 투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의 절박한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주권자는 이제 계약의 산물인 동시에 계약 그 자체가 되어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됩니다.
홉스는 이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다시 지옥이 열릴 것임을 경고하며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비로소 고독한 개인에서 보호받는 시민으로 신분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홉스의 사회 계약은 인간이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운 가장 영리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정당성을 입었고 질서는 힘을 얻었으며 문명은 그 탄탄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홉스는 이 장엄한 순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공적인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서명을 넘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계약을 통해 서로를 향한 칼날을 거두고 공통의 평화를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숨쉬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인류는 이제 개별적인 생존이 아닌 집단적인 안전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절대적인 권력을 홉스는 성경 속 거대 괴수의 이름을 빌려 리바이어던이라 명명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며 죽지 않는 신 다음으로 강력한 권위를 지닌 인공적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권자는 입법과 사법,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모든 정원을 독점하며 그 어떤 개인도 주권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그토록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한 이유는 권력이 조금이라도 분산될 때 필연적으로 다시 자연 상태의 투쟁으로 돌아갈 것을 뼈저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강력한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절대 군주 혹은 주권의회였습니다. 리바이어던의 한 손에 들린 칼과 다른 손의 지팡이는 각각 세속의 무력과 종교의 권위를 상징하며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하는 절대적 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비로소 타인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고 안락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공포를 먹고 자라나며 그 공포를 질서로 치환하여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홉스는 이 거대한 인공 생명체가 없다면 인간은 다시 늑대의 시대로 돌아갈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1551년 출간된 리바이어던의 사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합쳐져 하나의 왕을 이루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국가가 곧 우리 모두의 힘이 응집된 결과물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리바이어던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탄생한 가장 자애로운 괴물인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존재를 통해 비로소 문명화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지상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의 위엄은 평화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그는 인간의 야성을 잠재우고 거대한 질서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리바이어던의 그늘 아래서 안전과 번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 기구는 우리 생존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홉스의 철학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서구 지성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로크와 루소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은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근대 국가의 형태를 더욱 정교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실제로 국가의 중앙 집중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개인 간의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통계적 사실들은 홉스의 주장에 강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리바이어던이 확립된 사회에서는 살인율이 과거에 비해 수백 분의 1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리바이어던의 원리는 체계적인 법치주의와 효율적인 관료제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홉스가 제시한 인간의 경쟁적 본성은 이제 시장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더 생산적인 에너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그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통제 기구가 어떻게 인간의 야성을 길들이고 평화를 확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질서의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질서의 섬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홉스의 경고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절대주의는 비판받을지언정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17세기의 낡은 책 속에 담긴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제도의 깊은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홉스는 우리에게 평화란 거저 주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스러운 인내와 영리한 계약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예술품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리바이어던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홉스의 통찰은 시간을 넘어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통해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합니다. 홉스의 철학은 인류 문명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데이터는 그의 차가운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리바이어던의 보호를 받으며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홉스의 경고는 단순히 먼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혐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여전히 상위의 주권자가 없는 거대한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리바이어던처럼 무장하며 서로를 끝없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직시하라고 요구하며 평화란 끊임없는 권력의 통제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본성적으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지만 우리는 이성을 통해 그 경쟁을 공존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혜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차가운 통제의 기록인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맺은 가장 뜨겁고도 장엄한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던진 서늘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더 나은 사회 계약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질서와 자유 사이의 끝없는 줄타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홉스적 과제이자 숙명입니다. 20분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고 그곳에서 피어난 질서의 꽃을 확인했습니다. 홉스가 예견한 리바이어던의 시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모두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포를 넘어 평화로, 투쟁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은 홉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적 여정을 통해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의 거대한 몸을 이루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합의가 모여 비로소 평화라는 장엄한 기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홉스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까? 경쟁을 넘어 공존으로, 분열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리바이어던의 참된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장대한 탐구를 통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홉스의 철학은 우리 미래를 밝히는 차가운 등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스 홉스가 그려낸 인간 본성과 국가의 장대한 대서사시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중히 인사드리며 오늘의 철학 탐구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